우크라이나 군인 상황은 전장 이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협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뭐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심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젤렌스키가 불타면 죽을 때까지 오줌 누겠다 그런 시체마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언비어처럼.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러시아가 휴전을 원하는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핑계로 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러시아 조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항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협정 후에 다시 러시아가 어긴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긴 것은 다 우크라이나가 어겼거든요. 어쨌든 국민들의 정전에 대한 희망이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52%가 빨리 정전 협상을 희망했는데 올 초에 이제 2월 21일 날 다시 조사한 때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빠지니까 그거는 또 90%가 반대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 실책은 뭘까요? 젤렌스키는 피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수죠. 젤렌스키는 그 두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돈바스 크림 수복 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됐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협상을 다 했다고 취소한 거, 그 두 가지를 했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그 돈바스하고 전 영토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돼 있고, 그쪽에 자치구에 대해서 뭐 자치법을 제정하고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떠나고 국토가 절단나고 그리고 생명도 많이 잃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격한 러시아가 잘했다 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그 입장도 보면은 결과가 뭐 젤렌스키는 가만히 있고 착했는데 푸틴이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지금 실제 평판이랑 우크라이나 민심은 실제 어떤가요? 지금 뭐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키예프 키스라는 데가 있으면 키예프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소셜 키예프 국제사회연구소 이런 데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조사를 하면 뭐 지지도가 57%, 6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트럼프가 한때 이게 4%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인기가 낮겠죠. 키예프 국제사회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는 USAID가 자금을 지원한 게 이제 밝혀졌죠. 이 사건이 이제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곤란하고 2년 전부터 제5열이라고 해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는 빨치산이 어떤 빨치산이 있는 거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있고요. 러시아계 빨치산이 있어요. 러시아계 빨치산은 돈바스 전쟁 때부터 차별받으니까 이제 저항을 한 거지만 우크라이나계 빨치산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전쟁 때 끌려가고 이런 학정에 못 이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쿠르스크 작년 8월 6일 날 쿠르스크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쿠르스크 침공할 때 사실 첫 번째 우크라이나군의 목표가 쿠르스크 원전이었어요. 쿠르스크 원전인데 쿠르스크 원전에 침공한다는 정보를 누가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알아가지고 그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러시아계 빨치산한테 연락을 해서 러시아계 빨치산이 러시아 정보부에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급히 그때 방어 태세가 되지 않는 데서 그걸 알아가지고 일단 해병대 등하고 몇 그 정예부대를 원전을 가서 막게 했어요. 그 원전을 막는 바람에 국경은 통과됐었죠. 그런 일 정도로 내부에서는 그런 게 있다. 우크라이나 군인 상황은 전장 이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뭐 탈영병 13만 명 이야기는 13명이면 그 등록된 사람이 13명이에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고요. 강성 네오나치들은 계속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협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뭐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뒤에서 물러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뭐 계속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심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젤렌스키가 불타면 죽을 때까지 오줌 누겠다 그런 시체마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언비어처럼.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브루스 킹스 연구소에서 몇 주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은 휴전을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러시아가 휴전을 원하는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핑계로 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러시아 조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항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협정 후에 다시 러시아가 어긴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긴 것은 다 우크라이나가 어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요. 러시아의 인원 손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정전에 대한 희망이 문항 조건에 따라 다른데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52%가 빨리 정전 협상을 희망했는데 올 초에 이제 2월 21일 날 다시 조사한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빠지니까 그거는 또 90%가 반대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보시면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정부패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하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의 문화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일단 소련 체제가 있었어요. 소련 체제에 70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소련 체제는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부정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저랑 같이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되면 어디 부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모스크바에 있는데, 김 작가님은 시베리아에 네. 발령을 내면은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 작가님이 성적도 더 좋은데, 내보다. 부당하죠. 가만히 있으면은 성적도 나쁜 제가 김 작가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네. 부정부패라는 게 누가 시작하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의 국가적인 그 법적인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통제 체제에서는 부정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서방 자본이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자본이 많고 안에 그 굉장히 공업 지역이고 광산도 많고 농토도 있고 해서 그 국유 재산을 이제 공산 체제에서는 다 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그 돈을 받고 불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 결탁을 해야 되죠. 런던하고 월가에 자본이 쭉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정치 권력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싼값으로 많이 빼들렸죠. 이거는 똑같이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그걸 좀 정리했고요. 우크라이나가 그걸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가들이 탄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있어요. 올리가들 중에 대표적인 전임된 포로셴코가 가장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재벌일 겁니다. 근데 대통령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월가 런던의 금융가들이 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장 면적, 농토 중 경장 에어리블 랜드라는데 경장 면적 28%가 블랙락이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 시위할 때 보면은 스탑 바잉이란 말을 써요. 그만 사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가난하고 힘드니까 싼 값에 계속 싸들이는 거죠. 저게 40%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저 퍼센트가 좀 오래된 거라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정치 권력이 나눠 먹는 구조니까 그 부패가 만연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 공적으로 돌아온 국민들한테 돌아온 건 전혀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우전이 일어나고 2022년 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탈출을 해요. 근데 그 탈출하는 사람 징집 연령 대상의 남성의 15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 떠났어요. 그 1인당 평균 10,000불씩 주고 떠났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10,000불 주려면 거의 집 한 채 파는 정도로 좀 거짓말 보태면 그런 정도로 큰 돈을 들어가 빠져나간 거죠. 이게 불법 수입이 150억 불인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거고 사망 위험이 80%인 전선에서 후방으로 가는데 2만 달러를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잡혀가지고 군대에 가거든요. 근데 5,000불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왜 스탈린보다 더 젤렌스키가 극악하다는 거예요. 스탈린은 반대자를 굴락에 보냈어요. 강제 수용소에 보냈어요.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반대자를 전선에 보내버려요. 80% 사망률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지금 공식이 약 88만 명입니다. 그런데 25만에서 30만 명만 전선에 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이나 탈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13만 명이 탈영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급여 명단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60만 명어치의 할당된 자금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빼먹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사망자가 4, 5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러시아보다 전력이 훨씬 약한데 러시아보다 훨씬 적게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달에 그 정도 죽거든요. 근데 그걸 이때까지 3년간 그랬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걸 손실금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파산하게 돼요. 전사한 군인에 대해서 37만 불씩 주게 돼 있습니다. 가족한테. 그럼 100만 명 죽으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전을 하면은 저 돈 주더라고 이제 국가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 받은 원조액을 훨씬 상회한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전쟁이 끝나면은 큰일 난다. 자, 마지막 북한군 좀 포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11,000명 파병 후 어느 정도나 사상자가 발생했을까요? 저는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것은 위정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우리 국정원이 속았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발표 나올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거의 5달 가까이 지났는데, 러우전은
역사상 가장 많이 중계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이 13,000명, 11,000명 이렇게 10,000명이 와가지고 5달간 전투를 했고 3,000명이나 손실을 입었다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진과 동영상이 아무리 못해도 수천 개가 돼야 됩니다. 뭐 웹캠 달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드론에 달려있는 영상이 4K급으로 영상이 찍혀요. 좀 광섬유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증거가 너무나 없고, 그리고 3,000명이 죽을 데가 없어요. 그 전사를 보면은 쿠르스크 지역에 포켓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가 화력으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사망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000명이 죽으려면은 그 시체 교환이 900대 30이었잖아요. 3,000명이 죽으려면 우크라이나 군이 25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75,000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이때까지 전체가 죽은 게 부상까지 합쳐가지고 손실이 7만 명 좀 넘거든요. 러시아가 평가한 게. 북한군한테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장이 얼마나 투명한가 하니까 미래전을 다시 그려야 되는 게, 지금 러우전에서 탱크가 딱 전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발견하는데 5분, 파괴하는데 3분 걸려요. 10분이면은, 능력 잡고 10분이면 탱크 한 달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북한군이 맨몸으로 들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숨어가지고 나뭇가지나 이런데 숨어가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차피 전투라는 게, 그 적과 전장에서 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 하루 드론 파괴되는 숫자가 한 100에서 200대씩 계속 매일씩 파괴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 같은데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은 다 군인들이 찍은 겁니다. 자기 군에서 허락받고 노출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면 그 전쟁터 아닌 사람들이 촬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하루에 수천 건씩 나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최정예 병력을 투입해서 누적 손실만 해도 7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필사적으로 배팅한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북한군이 늘려 있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말대로라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에 가 있는 그 전군 기자 패트릭 랑케서, 이 사람은 2014년부터 도마스 전쟁 때부터 파견됐던 사람이거든. 자기 스스로 이제 프리랜서 기자인데, 진짜 막 총 맞는데 다니면서 그 촬영을 해요. 근데 러시아군한테 일일이 그 쿠르스크 지역에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북한군은.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포로라는 것이, 저도 이제 포로 연구를 과거에 해봤었는데, 제네바 협정은 포로를 반드시 선언하게 돼 있어요. 명찰도 달고 있고, 신분증도 주게 돼 있고, 포로복도 있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포로 아닌 이상한 사람을 포로를 가지고 조작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도 있어요. 그 조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영상 조작의 기본은 뭡니까? 필드 오브 뷰, 시야각을 조작하는 거예요. 넓게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랑 좁게 하는 거랑 전달한 정보가, 왜곡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죠.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연사만 딱 비추면은 몇 명이 모인지 모르잖아요. 100만 명 모인 집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시야각 조작하는 거거든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면은 거의 조작 수준의 동영상이에요. 검증한 영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제 블로그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포로 수용소 영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정말 치졸한 정도로 이상한 영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거의 조작이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확정 못하지만 제 판단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영상을 북한군이 영상을 이런 걸 냈느냐? 일단 젤렌스키는 엄청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전쟁이 깨지고 있으니까 뭐라도 거짓말해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던져줬으면 우리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파병 사실을 선전하고 그걸 국제전으로 비하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우리한테 무기를 지원받기 위해서, 또 한국도 자극하고, 야, 북한은 와 있는데 너는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참전 요구나 이런 걸 다 요구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일단은 다 실패했고, 우리가 좀 대응하려다가 말았죠. 그래서 일단 잘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전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를 파병을 하려면, 전쟁을 참여하기 파병을 하려면 조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약은 발효 시점이 작년 11월 11일 날 6월 달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각국에서 의회 비준을 하고, 그 김정은은 나중에 자기가 결정하면 되니까 김정은이
나중에 서명회가 11월 11일이고 다른 분에 의하면 12월 26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제일 앞당겨도 11월 11일인데 국정원 보도는 10월 18일 날 이야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북한을 국가 이하의 집단으로 보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거 몰라고 그렇게 하겠으면 정당하게 파견하지. 전황과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공격과 연계되고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했다 그러는데 젤렌스키는 사실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저 사람 거짓말한다 생각하고 보면은 그게 설명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나게 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자기가 공들여서 파병을 했는데 거기서 막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러시아는 병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상태고요. 러시아군은 징집병이 아닌 계약병만을 투입하고, 러시아하고 가장 지구상에 가까운 나라가 벨라루스가 있어요. 벨라루스에 군대를 요청하지 왜 북한에 군대를 요청하겠어요? 아니 김정은하고 가까워도 벨라루스 루카센코하고 가깝진 않잖아요. 그 벨라루스 같은 나라였고 옛날 소련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병력 놔둬놓고 북한한테 그 꼴란 13,000명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은 러시아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현대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북한군에 와서 뭘 할 거라는데 북한이 거기 와서 나무 떼고 뭐 진지 구축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현대전은 할 수 없어요. 현대는 극한 네트워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원시 시대에 살다가 여기 와가 현대전 컴퓨터 써봐라 했는데 배우는데 며칠 걸립니다. 최소한 컴퓨터 까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좀 들면은 버전업 하는 것도 벅차가지고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앱 같은데 그거 바꾸고 나면 새로운 기능을 공부해야 될까 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현대전이란 게 그야말로 우리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본 사람은 현대전을 잘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구세대들은 잘 못하거든요. 뭐 단순한 일을 하지만은 그 합동작전 그러니까 통합작전 수행 능력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모전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 교환비입니다. 병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보다 내가 얼마나 적게 희생당하느냐가 확실해야지 소모전을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덤비겠죠. 그래서 이게 병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기 병력이 많이 남아있는데 투입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틴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할 때는 나토하고 붙을 생각으로 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좀 붙다가 모자라가지고 북한한테 병력을 요청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한테 그 꼴란 쿠르스크에 잠시 해달라고 하는 거 책임보험 파는 거거든요.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가 그 13,000명가 되겠습니까? 비행기도 오늘 온 거 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전은 각오하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그 떡밥에 물려가지고 한 사람도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았겠죠.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같이 속이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러우 전쟁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은 뭘까요? 예,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속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전쟁 자체가 내러티브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장의 정확한 내용을 말하면은 서방에서 수행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공격해 이기겠다는 게 전쟁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쟁을 오래 끌어가지고 러시아의 경제력을 피폐시키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경제력이 떨어지면 내부의 민심이 엄청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푸틴을 제거하겠죠. 뭐 정적들이 일어나거나 반대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제 갈아치우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게 미국 랜드 보고서 2019년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는 작전 목표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이게 끌려 들어간 게 잘못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쟁을 왜 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를 힘들게 하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뭔 잘못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국회에서 의회에서 돈도 못 들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와서 지원 받는데도 지원이 안 됐을 거예요. 사실상 알았으면은. 그런데 그때는 다들 몰랐기 때문에 이제 속은 거죠. 우리가 속아 넘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속고 나니까 사실 속은 것도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부터 속았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또 우리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그냥 판단도 못하고 끌려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외교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많고요. 이 거짓말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는 머스크가 들어와가지고 다지라는 그 임시정부 기관을 유지하면서 USAID를 통해서 서방 언론에 돈을 주고 했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게
수백억 불을 줬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BBC 같은 국영 방송도 미국의 뇌물 받고 거짓 방송인 게 다 드러났어요. 즉, 돈 받은 데가 지금 말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국의 방송들은 대부분 재벌들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 이라면은 이제, 아마존 베조스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SNBC는 누구 가지고 있죠?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죠. 저런 식으로 재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자기네들 글로벌리스트니까 한통속이라서 그렇게 했을 거고, 그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했다는 게 다 드러났죠. 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한 겁니다. 우리 언론은 돈을 뿌렸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건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그렇게 막연히 그렇게 하겠구나 추측을 하는 거지만은 아니면 우리 언론이 영세해가지고 해외에 나오는 정보 보고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냥 기사를 뿌렸을 수도 있고, 그 사건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거든요. 서방 언론의 같은 내용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사실이 드러나니까 출구 전략을 하고 있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29일자부터 자꾸 텔레그래프가 그걸 받아가지고, 영국 언론이죠. 약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고하는 것은 약간 물타기로 이렇게 자기네들도 비밀을 좀 추적해봤다. 이때까지 모르고 속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네들 나서가 했고요. 여튼 처음부터 이것은 끝까지 미국이 수행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는 부동산과 몸만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모론이 아니고 다 사실입니다. 몇 개 추정한 거 빼놓고 대부분 판결에서 확인됐거나 실토했거나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침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젤렌스키가 2021년 3월 24일 공격명령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제 공격 성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2P 같은 인종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입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보도하지 않거든요. 그 보도하면은 푸틴의 입장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언론전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도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전의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속아야, 우리가 속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면 국민을 속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나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공직자들이 항상 도발을 하지 않는데 공격했다는 것을 복창을 했어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정전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관심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정전이 돼도 재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마샬 플랜을 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생생했고 유럽은 다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각국이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그래도 튼튼한 경제가 독일 경제인데 한 6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 자금이 없어요. 지금 전쟁하겠다고 유로에서 8천억 불 본드를 발행하느니 많으니 하고 1조 5천억 불을 독일에서 투입하겠다고 멀츠가 신임 총리 예정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 종전한다면은 재건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종전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종전하기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결국 만약에 지금 정전해가지고 재건한다면은 내가 재건하겠습니다 손들면 그래 네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걸 보증을 쓰고 우리가 폴란드한테 무기를 팔면서 이제 폴란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우리 국가 재정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서 얼마나 이익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남는 건지는 우리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이 쉽지 않은 중에 하나가 노보로시아를 다 점령해버린 우크라이나가 남는 땅은 폴란드 땅이 좀 많이 있어요. 폴란드가 그걸 땅을 차지할 공산이 큽니다. 국제 분쟁이 될 공산이 좀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폴란드가 무기도 다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했지만,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가 제국을 건설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흑해에서 발틱해까지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마리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일단 기치를 내걸고 있어요. 우리 고조선 땅 회복하자, 이거 고구려 땅 회복하자 이런 거하고 격이 다른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몇백 년 전에 자기 땅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럴 공산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드네프로 강이 경계가 될 공산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재건해야 될 땅이 또 많은 부분이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쪽에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은 농토고 그다지 좀 덜 파괴된 점이죠. 그리고 이제 재건 사업을 우리가 참여 의사를 보이면 우리보다 돈 내라 할 건데 사실 우리는 뭘 따져야 되는 거니까 종전 상황에 복잡한 시나리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짧지만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지난 3년간 피해본 게 많거든요. 그런데 동맹들이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봤죠. 철수하면서. 그래서 뭐 지금 사업을 재개해가 LG 같은 데 들어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준 목록에 따지면 좀 하위이기는 하위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포탄을 이렇게 줬고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포탄을 줬고 미국이 자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준 거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준 걸로 강산하겠지만은 뭐 좀 그런 정도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비우호 국가로 지정돼 있고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데 일단은 러시아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잃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서방 눈치도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신의 폭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재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그걸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셔서 긴 얘기 해주셨는데 꼭 저희 시청자분들 꼭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여튼 처음 출연해가지고 시청자님들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 한 이야기가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또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내러티브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론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마니타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어떤 데는 광고주 한계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같이 일반 분석가들이나 대한 언론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권위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라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수치는 좀 추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식 발표한 게 없으니까 어떤 범위를 추정했지만 그 내에는 과거에는 음모론으로 추적됐는데 대부분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정언 같은 거는 카드라하고 옮긴 거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까 했지만 대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RFK 주니어 지금 미국 보건부 장관을 하고 있죠.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RFK 주니어는 프로젝트 우크라이나가 사상 최대 돈 세탁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미국의 돈 세탁의 일범이 누굽니까?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그 랩탑이 선거 전에 공개된 거 막아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당선이 안 되게 했던 거죠. 그 FBI 51명 다 조사받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전 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 있거든요. 그 외교 행랑으로 돈, 우크라이나에 간 돈 이렇게 들고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조사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엄청나게 이 돈 문제가 밝혀질 겁니다. 이게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전이라는 게 구린내 나는 거다. 언론에서 봤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엄청난 돈이 연결돼 있고 세계 금권 세력과 자기 그걸 뭐 지키라는 이런 것 사이에 이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속아왔다 했어. 제 말이 맞다고 갑자기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 말 듣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듣기 싫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러우즈는 우리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힘든 선택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은 가급적 받아들이고 뭐 생각을 좀 수정하고 네. 뭐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가 굉장히 바뀔 분기점에 있는 게 러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급적 알려고 힘드시더라도 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제 보내드리면 아까 이제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국정원도 있지만 미국도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이제 확인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미국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쭉 그 추적한 거 제 블로그에 보면 있습니다. 미국이 한참 미루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정보 평가라 해가지고 뭐 그때 오스틴 장관이 I believe 이런 말을 써요.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 전쟁의 내러티브 전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미국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따진다면은
이해 충돌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바라보면 미국 말도 그다지 믿을 게 못 된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물러났어요. 그리고 북한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정보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이러면 끝이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통계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100% 확실한 것만 정보를 알 수 없잖아요. 한 50%라도 필요하면 일단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데는 30%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판단이라는 건 항상 실수가 있는 거고 그 실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 수 있어요. 우방을 통해서 정보가 오는데 그걸 발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을 수 있다는 게 정보란 영역이 원래 그런 거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리고 러우 전쟁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더 다 사실로 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번에 러우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의 손님은 진재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